네. 그러면 이제 행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이 책을 보시면 이 책에서요. 행정법에 대해서 행정법 이제 총론이잖아요. 행정법 뒤에 이제 강론도 있고 이제 다른 법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행정법 총론에 대해서 이렇게 책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제일 앞에 차례를 잠깐 보죠. 뭐 차례를 다시 한번 보면 행정법 통론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죠? 요거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한 몇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출제 경향 분석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차례라 그래서 1편 행정법 통론이라고 나오고요. 2편에 행정작용법이라고 있고, 3편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있고, 4편에 행정구제법이 있단 말이죠. 행정법 통론이라고 하면 행정법에 들어가기 앞서서 행정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 아주 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설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1장 행정이 있고, 행정이 뭐냐, 그 다음에 통치행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통치행위가 이제 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인정이 되기는 하는 건지, 인정을 할 수 있긴 하는 건지,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개념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행정법이라는 게 뭐, 행정법이 어떤 거를 뜻하는 것이냐, 행정법의 특수성은 어떤 식으로 특수하냐, 법치주의가 뭐냐, 법치행정이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법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상, 행정상 법률 관계라 그래서, 행정상 법률 관계가 뭐냐, 그 다음에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특별 행정법 관계가 뭐가 있느냐. 즉, 목차를 한번 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법 과목을 공부할 때는 쭉 이게 앞으로 뭐가 나올지 대략적인 줄거리를 보고 공부하시는 게 편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과학이나 아니면 수학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그때그때 뭔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그때그때 다른 것이 물론 그런 것들도 딱 이렇게 뭔가를 쭉 꿰는 일관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 건 맞지만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꿰는 흐름이 있어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이 보이면 그걸 이제 리갈 마인드라 그래서 법적인 마인드가 탁탁 머릿속에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리갈 마인드를 쫙 꿰는다라는 것은 너무 힘들기도 하고 불필요하기도 해요. 리갈 마인드를 꿰다는 것은 그 학자분들께서 교수님들이나 대석학들께서 이 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강의를 하실 때 하는 게 이제 리갈 마인드고요.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요 수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리갈 마인드 쭉 꿰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뭐가 나오는지는 알면 그죠? 앞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영화를 볼 때도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영화래라는 거를 대충이나마 알면 더 재밌고 더 이해가 쉽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를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행정상 법률 관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상의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사무관리 부당이득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요. 예. 그 다음에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일반인도 공법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국가의 위치에서 하는 행동을 일반인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의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묻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몰라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아직 안 배운 거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죠. 앞으로 쭉, 읽어 나가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고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정리하고 암기하는 시간을 따로 이제 가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 통론에선 이런 말이 나오고요. 행정작용법을 보면 행정입법이 있습니다.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원래 입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법은 누가 만들어요? 법은 입법부가 만들죠. 입법부, 우리나라에서는 입법부를 뭐라고 불러요? 국회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국회에서 원래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국회라는 곳이 지금 이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만드는데 300명이 이 수많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밤을 꿀딱 새도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사회가 변화해 나가는 것을 일일이 다 적용하기가 힘들다고요. 법에다가.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때는 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절도가 되게 위험한 범죄였어요. 그죠? 위험한 지금도 뭐 안 좋은 범죄죠. 나쁜 범죄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근데 절도라는 건 뭐냐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거보다 더 짜증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혹시 하실 때 보면은 아니면은 뭐 음원 같은 거 산다라고 할 때 보면 사이버 머니 같은 걸 쓰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뭐 어떤 특정한 이름으로 부르는 머니들이 있고 아니면은 게임을 좋아하시면은 되게 아이템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되게 비싼 아이템들도 많잖아요. 그런 아이템을 만약에 컴퓨터 안에서 누가 내 아이들 해킹해서 훔쳤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사기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를 떨궈 주면은 제가 가져갈 테고 나중에 통장으로 돈을 쏴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돈을 안 쏴.
이런 경우. 그럼 이것도 절도라고 볼 것이냐? 절도는 아니란 말이죠.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 컴퓨터 안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 상에 있는 어떤 나의 아이템을 훔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법으로 규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절도라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긴 하지만은 이런 사이버머니 혹은 이렇게 아이템들 이런 거는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불과 뭐 10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많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국회가 만들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행정부에서 아예 법을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행정입법이라는 겁니다.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인데 결국 어떻게 보면 권력 분립에 예외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행정입법을 할 수가 있긴 있는 것이냐, 할 수가 있다면 어디까지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할 수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게 행정입법이에요. 제가 행정작용법에 들어와서 왜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냐면 결국 이 행정법 총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요, 이 행정작용법에서 행정입법 부분, 그 다음에 행정행위 부분, 특히 행정행위 부분, 이 부분이 거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이해하기 위해 행정법 통론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뒤에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냐. 만약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그럼 뒤에 어떤 식으로 구제 절차를, 그러니까 행정행위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봤으면 어떻게 구제 절차를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행위가 상당히 중요하다. 행정입법, 즉 행정작용법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입법이 그런 것이고요. 행정행위는 결국은 이제 국가 입장에서 뭔가를 행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행정행위가 뭔지에 대한 의의는 행정법 통론에서 이제 배울 텐데, 그래서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개념이 뭐냐, 그것의 특징은 뭐냐,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쭉 보는 거예요. 가행정행위, 사정결정, 부분허가. 이건 뭐냐면 실제로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실제로 행정행위가 들어가기 전에 일단 미리 해두는 거,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해두는 거, 아니면 미리 결정을 해서 아직 하기 전인 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게 이제 가행정행위, 사전행정, 사전결정, 부분허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복효적 행정행위, 복효적이라는 것은 이제 좀 이따가 보겠지만은 어떤 사람한테는 이익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피해가 되는, 그죠? 어떤 사람한테는 수익, 어떤 사람한테는 침해가 되는 그런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재량행위,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자유재량이 있고 기속재량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달라져요. 판단 여지가 있긴 있느냐. 행정행위의 내용은 뭐냐. 부관이라는 것은 따로 붙는 어떤 조건 같은 게 붙는다든가 기한 같은 게 붙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부관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가 제대로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성립하려면 필요한 요건, 효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그 다음에 요건, 하자, 무효가 되는 경우, 폐지가 되는 경우, 실효가 되는 경우, 이것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비슷한 말 같아도 무효냐, 폐지냐, 실효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의, 그리고 그 요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행정의 행위 형식이라 그래서 확약,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그러니까 비공식적 행정작용, 행정계획, 행정자동화작용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보실 수 있겠고 나중에 다 살펴보겠죠. 그 다음에 행정절차, 행정의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요즘 개인정보가 되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쉽게 말해 털렸다라고 하면은 막 소송도 막 들어가고 그게 뉴스에 크게 나기도 하고 예전에 농협 아니면 뭐 옥시전, 뭐 KT 이런 데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잖아요. 행정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개인들의 정보를 갖고 있는 주체가 되죠. 행정부에서는. 왜냐하면 일단 주민등록증에 가 있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 우리의 지문, 우리의 사진 이런 것들이 다 행정부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행정에 관한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장치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행정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나라가 뭘 쉽게 말해서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안 지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제대로 지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설, 그 다음에 강제 집행,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상 즉시 강제, 바로 강제하는 거, 그 다음에 행정조사 하는 거, 그 다음에 행정벌,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내리는 거. 그죠?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들. 그래서 뭐 행정형벌이고 행정질서벌이 있고 이 내용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넘어가 보시면 5장에서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 그래서 그 전에 있지 않았던 뭐 즉시강제나 강제 집행이나 이런 것이 아닌 금전상의 제재라든가 공급 거부라든가 공표, 관호사업의 제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민간이 아니라 나라에서 뭔가를 허가를 해줘야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 허가를 안 해줘 버리는 거 이런 것으로도 어떤 제재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편에는 행정구제법이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행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를 지금 여기는 도로가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나라에서 정한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도로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이 땅을 그러니까 수용당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게 지나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밭이 반 잘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기의 집과 자기의 논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피해가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구제해 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행정구제법에서는요. 그래서 뭐 개선, 그러니까 옴부즈만 제도, 이제 안에서 내부 고발자 제도 같은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청원, 그다음에 손해전보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손실보상. 손해배상은 누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했을 때, 쉽게 말하면 잘못했을 때 하는 게 손해배상. 손실보상은요,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뭔가 손해를 입게 됐다, 피해를 입게 됐다라고 하면 뭔가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 내용들, 그게 손실보상. 그러니까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결정적인 차이는 손해배상은 잘못한 것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은 행정청 입장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손해전보제도 결과 제거 청구권이 있고요.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라고 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원래 심판을 하는 거는 권력 분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아까 만약에 행정이라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행정, 입법, 사법 그 중에서 행정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법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심판이죠. 그죠? 법을 적용해서 뭔가 이제 심판을 해내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따져내는 거 이게 쉽게 말하면 사법이에요. 근데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사법부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가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사법부에다 모든 심판을 맡기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행정 말고도 민사사건끼리도 뭔가 해결할 일이 많을 텐데 행정까지 그게 들어와 버리면은 너무 일이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심판을 미리 한번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법부로 와라 라는 식의 약간 전치주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행정심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행정심판이라는 게 뭐냐, 종류가 뭐냐, 대상은 뭐가 있느냐, 기관은 누가 하느냐, 당사자 관계인이 누구냐, 청구, 심리, 재결. 재결이 뭐냐면 그냥 판결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부에서 하면 재결, 재판부에서 하면 판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고지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죠. 거기에 좀 행정소송이라는 곳에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 좀 어려워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쉽게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일단은 행정법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다시 이제 넘어가시면 파트 1에 가지고 행정법 통론이 있단 말이죠. 행정법 통론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행정이나 행정법이나 행정상 법률관계, 그 다음에 행정법상의 법률 요건이랑 법률 사실 얘네들을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이 내용으로 들어가게 돼서 책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제 수업 방식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이 책,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되게 깊이 있는 학문적인 내용을 다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9급 공무원 시험의 선택 과목으로서 행정법을 선택을 했죠. 그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점차 조금은 쉬워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는 뭐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법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뭐 7급 공무원이나 사법고시나 이런 분들이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올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가면서 딱딱딱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줄기를 깨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해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책이 읽혀나가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나갈 때 쉽게 읽어나갈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드린다던가 아니면 여기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라고 해서 설명을 드린다던가 이런 걸 좀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정리할 내용 있으면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다수설과 판례 입장 특히 다수설의 입장은 좀 그런 게 없는데요. 판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례를 꼼꼼하게 검색해가지고 거기에 사실관계가 실제는 어땠는데 이런 사실관계가 있어서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됐다 라는 것보다는 판례에서 결론이 이렇게 내려졌구나. 저런 판례에서는 이것을 뭐 예를 들면은 이거를 뭐 행정으로 봤나? 행정으로 보지 않았냐?
그죠? 아니면 이것을 통치행위로 봤냐, 통치행위로 보지 않았냐, 이런 것에 대한 결론을 딱딱딱 정리해가면서 알아나가는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판례들이 나오면 그 판례들이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을 드리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내용을 읽어 나갈 때 이거 이제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책을 한 번만 보고 마실 건 아니죠. 이 책은 여러 번 보시면서 여러분 책으로 만드셔야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 이건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게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책을 읽기 쉽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행정법 통론에서 이제 행정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여기 보면 행정의 의의가 있고요. 그 옆에 보니까 통치행위가 있죠. 이 두 개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일단 행정의 의의를 보도록 하죠. 행정의 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라고 하면 행정, 입법, 사법.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놓고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러니까 절대군주 시대, 뭐 약간 세계사, 역사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여러분께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을 좀 생각해보죠. 예전에 중세시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들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개념을 따로 분리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그냥 내가 하란 대로 해 라고 하면 그게 바로 그냥 국가니까, 짐이 국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 행정이나 입법이나 사법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권력 분립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권력 분립이라는 게 생기면서 세 개로 권력을 나눠줬어요. 하나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력, 하나는 법을 적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력, 또 하나는요, 법을 집행하는 권력. 그래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을 입법이라고 부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을 사법이라고 부르고, 법을 집행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에는, 그 이전에는 그 전제로서 권력 분립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셔야 될 테고요.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해서 행정의 의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행정의 개념을 보죠. 첫 번째,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있습니다. 보통 법에서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는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형식적 의미라고 하면요, 그냥 그 모양 자체를 놓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라고 하면 모양이 법률인가? 다시 말하면 법률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입법부가 만드는 게 법률이잖아요. 입법부가 만들었는가? 라고 볼 때 이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해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입법부가 만들진 않았지만 어쨌든 법률의 의미, 내용을 갖고 있는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실질적 의미를 따져본다는 거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라는 게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있어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읽어보시죠. 국가기관의 권한 분장상 행정부에서 행해지는 모든 국가 적용을 행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양이. 행정부가 하는 거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행정이라는 것의 말뜻을 정의하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죠? 행정부라는 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행정부라고 부르는데, 그렇다고 또 행정부가 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꼭 동어순환 같기도 하고, 순환 반복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정의할 때는 그냥, 이것은 그런가 보다라고 읽어만 두시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좀 보도록 하죠. 실질적 의미의 행정. 첫 번째 개념, 성질상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국가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이 과연 있기는 있느냐에 대해서부터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보니까 학설 대립 첫 번째, 긍정설이 있고 부정설이 있어요. 그리고 긍정설에는 다시 소극설과 적극설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학설 대립에서 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있기는 있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 긍정설이 있고요. 부정설이 있죠. 쉽게 말해서 빨리 정리해보면 긍정설은 그냥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이나 사법과는 분리되는, 그죠? 어떤 행정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고, 부정설은 아니다, 입법이나 사법이라는 개념과 분리하는 행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긍정설의 내용을 보면 긍정설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건 다시 그것을 그러면은 뭐라고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소극설과 적극설로 분류가 됩니다.
소극설은 뭐냐면 그것을 개념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행정 스스로는 뭔가 지금 뭐 행정이 뭐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냥 니네가 입법이 뭔지 사법이 뭔지를 정해봐. 그러면 그것 빼고는 행정이라고 할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얍삽한 그죠? 어떻게 얍삽한 그런 정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극설은 그게 뭐냐? 그러려면 뭐 하려고 행정이라는 실제 의미 행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드느냐? 그렇게밖에 못할 거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정의를 내려보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는 거죠. 보시면 긍정설, 소극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 공제설이라고 부르죠. 이거 왜 공제설이라고 부를까요? 아까 말했던 그 이유입니다. 빼고 보자고요. 입법 빼고 사법 빼고 나머지가 행정이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얍삽한 방법이죠. 그래서 국가 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먼저 정의한 후에 이를 공제한 모두 국가 작용을 행정이라고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제 소극설이 있고요. 적극설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또 두 개로 나눠지네요. 목적 실현설이 있고 양태설이 있습니다. 목적 실현설, 그 다음에 양태설이요. 이렇게 있죠. 목적 실현설은 목적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국가의 목적 내지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이다.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그죠? 그 다음에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하는 행동들 이런 거를 행정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 실현설이에요. 그죠? 그에 반해서 양태설은 다시 말하면 거기 보니까 성질설, 그 다음에 결과 실현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시죠? 그죠? 여기 보니까 얘는 목적 실현이라고 돼 있고 얘는 결과 실현이라고 돼 있어요. 읽어보면 법 선언 작용인 사법은 매우 수동적인데 행정은 법을 집행함으로써 현실적인 결과를 형성하는 능동적 작용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목적이 사법도 생각해봐. 사법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않냐. 그죠? 입법도 마찬가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않냐. 그럼 목적은 다 비슷하지 않냐. 그렇다면 행정이라는 것이 과연 입법과 사법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개념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결과를 보자. 그래서 사법하고 비교해볼 때 사법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물을 뭔가 뽑아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뭐냐면은 뭔가 사람들이 잘못됐다, 싸움이 났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심지어는 그때 가서도 아니죠. 싸움이 난 사람들이 법원에 오면 그때서야 판단을 내려주잖아요. 상당히 수동적이고, 그죠? 그런데 소극적이죠. 근데 행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뭔가 싸움이 나야지 그때 가서 여기다 길을 내줄게.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냥 사람이 보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고 여기는 이쪽으로 길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 실현설이 그런 의미로 나오는 거예요. 양태설, 어떤 양태를 만들어낸다, 상태를 만들어낸다 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선언 작용의 사법은 매우 수동적인데 비해서 행정은 법을 집행함으로써 현실적인 결과를 형성해내는 능동적인 작용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능동적 작용이라는 말, 그 다음에 결과를 형성해낸다는 말, 이 말에 중점을 좀 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다. 이게 소극설과 적극설의 차이예요. 어쨌든 이 둘은 어쨌든지 간에 행정이라는 어떤 개념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실질적 의미에서 행정이라는 말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정설이 있습니다. 부정설은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다른 말로 기관양태설이라고 나와요. 이게 말이 비슷해가지고요. 여긴 그냥 양태설이죠. 여기 기관양태설이라서 이게 말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기관 양태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관의 모양을 보겠다 이거예요. 기관의 모양을 보겠다. 이거는요. 그 행위의 모양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결과의 모양을 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얘랑은 좀 달라요. 기관의 모양을 보겠다는 건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그 기관의 모양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아까 뭐였어요? 입법부가 하면 입법, 사법부가 하면 사법, 행정부가 하면 행정 이라는 식의 논리와 다름이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얘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을 그냥 인정해버리는 학설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냥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 나는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부정설입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간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 성질에 따른 구별은 결국 불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 적용은 담당 기관의 모습, 그러니까 기관의 모습, 어떤 기관이 행위하느냐
모습에 따라서 구별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양태설이랑 이 양태설이랑 요 기관 양태설이랑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 일단 요거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 설의 이름이요. 요 이름들은 반드시 제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로 구성하기가 참 좋거든요. 긍정설인지 부정설인지 여부를 따져내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다수설 같은 경우 양태설을 따른다고 돼 있죠. 그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정의할 수가 있고, 그 정의의 내용은 무엇이냐? 결국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능동적인 어떤 행동. 그죠? 능동적인 어떤 행동이 바로 행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세 번째로 개념 증표설이 있어요. 개념 증표설은 뭐냐면 거기 프로스토프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스토프요. 프로스토프란 사람이 행정을 정의할 수 없다. 다만 묘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행정을 뭔가 정의하는 것보다는 이런 건 행정이다, 저런 게 행정이다 라고 해서 묘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종래 개념 정의 방식에 의해서는 정의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개념 증표의 발견을 통해서 접근 방법을 주장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개념 증표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예를 들면 뭐 목적을 실현한다 이것처럼 어떤 목적을 실현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결과를 실현해낸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능동적인 행위다라든가, 이런 식의 증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증표들을 보고 행정이라는 것을 묘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정의를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개념 증표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음 시간이 될 텐데 문제풀이를 할 때 보면 거기에서 이제 개념 증표에 관한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이런 거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이런 것인데, 실제로 그 우리가 행해지는 어떤 행위들이 있죠. 이런 행위들이 어떤 게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고 어떤 게 형식적 의미의 행정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면 이 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보면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입법, 사법, 행정을 이렇게 구분을 해 놨네요. 요 내용들은 보시면서 이거는 뭐 암기를 어느 정도 해두셔야 되는 내용들이긴 한데, 지금 이거 공부하실 때요, 이 법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암기를 막 하려고 그러고 덤벼드시면은 되게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어느 정도의 줄기를 잡고 끝까지 한 번은 읽어낸다는 식으로 마음을 먹고 이 책을 덤비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암기를 하면, 여러분이요,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요 내용 암기하잖아요. 딱 한 3강이 4강이 지나고 나면 이거 생각 안 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그런가 보자. 3강이 4강이 넘길 수 있어 라고 해서 괜히 외워보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좋죠. 저는. 왜냐면 일부러 약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외워보시라고. 근데 외워서 나중까지 꼭 암기하셔라 라는 뜻으로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번 암기를 해두면 나중에 다시 암기할 때 편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알고 암기해야 돼요. 알고. 뭔가 이렇게 내용을 알고 그 내용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암기가 쉬워지는 거지, 그냥 무작정 뭐 두 문자 따가지고 뭐 이것도요, 뭐 보니까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고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 있는데,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면서 동시에 실질적 의미의 입법인 것은 법률의 제정, 국회의 규칙의 제정. 그럼 제정이라는 것이 나오면은 무조건 입법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이거 말고 다른 게 만약에 응용이 돼서 나온다고 하면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헷갈려 버리면 또 그것도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것이고, 내용을 모르면은 그냥 이 말을 조금만 바꿔도 같은 말인데 단어 하나만 바꾸게 돼도 문제를 못 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먼저 내용 자체를 먼저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암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그때 이제 2번째, 3번째 그때 갈 때 암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이해, 그 다음에 정리, 그 다음에 암기, 이 순서대로 가신다는 생각을 하세요. 지금 못 외운다고 여러분들께서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다 못 외워요. 자, 그러면 이제 보죠. 근데 다만 여기에서요, 제가 형식적 의미의 입법 중에서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야 딱 나오지는 못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 수업을 듣고 나서 역으로 자, 국회 규칙의 제정이 있어. 국회 규칙의 제정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이야 사법이야 행정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역으로 물어보면 그건 대답을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신다면 그건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죠. 형식적 의미의 입법을 먼저 보죠. 입법은 결국 뭐예요?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뭔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룰을 만드는 건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국회에서 하는 일이면 무조건 입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 의미의 입법의 의미죠.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입법 중에서, 즉 국회가 하는 일 중에서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거기 보니까요, 법률의 제정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죠? 입법권은 국회가 가진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하는 일은 맨날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께서 맨날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본회의장 딱 가보면요, 그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운다 뭐 한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얕잡아 보시는데, 생각보다 그분들이요 일 되게 열심히 하고 많이들 하세요. 뭐 싸울 때도 있긴 하지만은, 뭐 싸우는 거는 뭐 나쁜 짓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건 인정을 해 주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 아는 지인 중에서, 그러니까 친구 중에서 그 국회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국회 이제 사무관, 이제 진급해 서기관 이렇게 됐는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밖에서 보는 것보다 국회의원들이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 당연히 똑똑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됐겠죠. 뭐 옛날처럼 무슨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뭐 소 팔고 잔치해가지고 국회의원 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없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그냥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상변명이 모여가지고 맨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법안에 대해서 연구를 한단 말입니다. 이 법안은 생겨야 되는 법안인가, 생기지 말아야 되는 법안인가, 어떤 법안을 이런 법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발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땅땅땅 하는 곳이 국회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걸 만들기 위해서 300명이 맨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특별 분야들을 만들어요. 소위원회들을 만든다고요. 뭐 방송통신문화위원회, 아니면 예산결산위원회. 뭐 예산결산 같은 경우는 예산에 관계된 곳이긴 하지만은, 그죠? 아니면 또 무슨 위원회, 뭐 국방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렇게 해서 예산, 그런 소위원회들을 만들어서 그 위원회들에서 자기네들이 전문적으로 법률을 이제 심사를 합니다. 자기네 분야와 관계된 법률을. 이렇게 해서 다시 본회의로 올라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한번 이 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통과시킬까? 통과시키자. 이제 앞으로 이걸 법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법률의 제정이에요. 그 다음에 국회 규칙의 제정도 있죠. 이것도 역시 법률은 아니지만 어떤 룰을 만든다는 점에서, 그죠? 룰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국회 규칙의 제정도 역시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룰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밑에 형식적 의미의 사법 중에서도 실질적 의미의 입법을 보면 대법원 규칙의 제정이 있잖아요. 역시 사법부가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룰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거는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이 아니라 입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룰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입법 중에서 실질적 의미는 사법이라는 게 뭘까요? 사법이 뭐라 그랬어요? 법을 적용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원의 징계 의결, 이건 뭘까요? 어떤 국회의원이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이건 너무 쪽팔린다. 그러니까 얘를 징계를 해야 된다. 아예 파면을 시켜야 된다. 아니면 뭐 탄핵을 시켜야 된다. 뭐 아니면은 얘는 그냥 뭐 이렇게 약간 자격 정지를 좀 시키자. 아니면은 어디 의원에서 빼버리자. 라는 식의 약간 어떤 식의 여러 가지 징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의결하는 거. 의결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의결이, 국회의원에 대한 의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에서는 입법이긴 해요. 근데 실질적 의미에서는 뭐예요? 법을 적용해서 어떤 규칙을 적용해서 얘를 판단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너는 한 달 동안 근신하도록 해. 뭐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징계 의결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죠? 이게 왜 실질적 의미의 사법인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률의 제정이 왜 실질적 의미의 입법인지, 왜 국회 규칙의 제정이 왜 실질적 의미의 입법인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보시죠. 국회 사무총장의 소속 직원 임명, 국회 예산의 집행. 결국은 뭐예요? 어떤 능동적인 어떤 행동을 하면서 조직을 만들어 나간다든가 어떤 행위를 해 나가는 거. 그죠? 국민의 이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어떤 능동적으로 여기서 본 것처럼 결과를 실현해 나가는 거. 이게 행정이라고 본다면 국회 사무총장이 소속 직원을 임명하는 것은요. 이것도 어떤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행정이죠. 그죠? 행정이 결국 이제 행정, 정부 이런 거니까요.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입법부에서 하지만 행정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의 집행은 뭐예요? 예산의 집행도 돈을 쓰는 거죠. 돈을 쓰는 건 뭐예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여기에 뭐가 필요한 것 같아. 여기에 돈 넣어서 그건 집행해. 라고 하는 거. 그죠? 실질적 의미에서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사법을 보면 거기 대법원 규칙의 제정은 좀 전에 봤고요. 그죠? 어떤 룰을 만드는 거니까 어쨌든 얘는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 됩니다. 법원의 재판은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법 행위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 당연히 형식적 의미의 법원에서 하니까요. 사법이 되는 거죠. 법원의 재판.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뭐가 있을까요? 사법부에서 하지만 결국 행정작용인 거, 행정행위인 거. 뭐가 있어요? 보니까 대법원장, 법원 행정처장의 직원 임명, 일반 법관의 임명, 등기사무. 그러니까 대법원장 이러면은 짱이잖아요. 대법원이 있고, 그러니까 대법원 밑에 고등법원 있고, 고등법원 밑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신급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제일 상급에 위치한 법원이 대법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법원 중에서도 제일 위에는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임명하는 거. 대법원장이, 제일 위에는 대법원장이 직원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는 거. 또 법원 행정처장도 마찬가지로 거기 일할 사람들을 뽑는 거. 이런 것은 결국은 대법원이라는 조직을 꾸리기 위함이고 법원 행정처라는 어떤 조직을 꾸리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아까 봤던 국회 사무총장의 소속 직원 임명이랑 아주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법부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조직을 꾸리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법관 임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법관도 결국은 어떤 큰 사법체계의 일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행정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기사무라는 거는 뭐냐면요. 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쉽게 말하면 등기라는 거는 어떤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사진이 있고, 여기 주민 이름이 있고, 여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뒷면에 보면 주소가 나오고 이렇잖아요. 이거는 주민등록증이라고 부르죠.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등기라는 건 뭐냐면은, 나중에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등기소에 가서 이제 떼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부동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등기가 대표적인데,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한다. 라고 하면, 뭔가를 기록해 둔다고 보시면 돼요. 뭐를? 현황 같은 거를. 이런 것처럼, 사람이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나오죠. 생긴 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부동산도요, 생긴 거. 혹은 주소 막 나오고, 생긴 거, 크기가 어떻게 되냐, 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면은 누구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소유주가 누구냐? 쭉쭉 나옵니다. 소유주가 어떻게 변해왔느냐? 이런 사람이 있었다. 나중에 이 사람 팔았다는 내용이 쭉 정리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저당이 잡혔다. 담보물건으로 설정이 됐다. 그럼 저당이 잡혔으면 저당 잡힌 내용들도 쭉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를 떼보면 지금 소유자가 누구구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융자가 얼마가 잡혀있구나. 저당권이 얼마가 설정돼 있구나.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구나. 그 다음에 그 크기는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죠. 이게 등기예요. 이런 등기를 하는 거는 결국 왜 하는 걸까요? 뭐 이렇게 이 등기를 보고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가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등기의 내용을 보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뭔가 행정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걸 보고 뭔가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정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행정행위이기도 하죠. 그죠?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뭔가를 딱 정리해 두는 거잖아요. 내용들을. 그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등기사무는 결국 대법원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등기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소가 이제 여러 군데 다 흩어져 있죠. 네, 그런 등기소에서 하는 건데 이 등기소에서 하는 것도 결국 대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에서는 사법이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행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는 결국 형식적 의미는 누가 하는가를 보는 것이고 실질적 의미는 어떤 행위인가라는 걸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형식적 의미의 행정을 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제 행정법을 배우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 중에서 실질적 의미에는 입법인 것이, 실질적 의미의 사법인 것이, 실질적 의미에서는 행정인 것이 뭔지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능동적이고 목적 실현적인 어떤 행위다, 결과 실현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얘기하는 거고,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 그러면은 정부가 하는 행위다 이렇게 하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실질적 의미에서 입법을 보죠. 행정인데, 행정부가 하는 것인데 실질적 의미에서 입법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 법규명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부총리령, 부령 등 이런 걸 다 모아서 법규명령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행정규칙이라는 것도 있네요. 그죠? 행정규칙, 행정규칙의 제정, 그다음에 조례, 규칙의 제정, 그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법규명령,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어떤 시행령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아니면 뭐 총리령, 부령으로 시행규칙 같은 걸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법규명령이에요. 그죠? 행정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규칙 같은 걸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행정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뭔가 법적인 내용을 만드는 거, 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이지만, 행정부가니까, 실질적 의미로 보면은 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법규명령이다. 네, 행정규칙이다. 그다음에 조례. 조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걸 조례라 그래요. 지방자치에 만드는 것 중에서 좀 상위에 있는 것이 조례, 좀 하위에 있는 것이 규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사법.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법, 즉 법을 적용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뭐가 있는가? 거기 보니까 행정심판의 재결이라는 게 있죠.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그냥 행정소송, 그러니까 법원이 하는 행정소송이 있고요.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행정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미리 한번 이제 거쳤다 와야 되는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행정심판에서 뭔가 결정하는 거, 재결은 결국 판결이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뭔가 판결을 내린다. 그래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할 때 뭐 행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라고 할 때 이거는 누가 맞는 것 같다라고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결입니다. 그다음에 토지 수용 재결. 여러 가지 재결 중에서 토지 수용 재결은 뭐예요? 토지 수용은 어떤 뭐 건물을 만든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토지를 뚫는다. 토지를 뚫는답니다. 그 도로를 뚫는다라고 할 때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토지를 그냥 이거는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 이 토지에 지금 도로가 뚫리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땅 내놓으세요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수용이라는 건 뭐냐면, 수용이라는 건 잘 생각해보시면 되게 강제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도로가 뚫린다고 쳐요. 그러니까 여기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땅이 이게 자기 땅인데 도로가 이렇게 뚫리게 생겼어요. 근데 이 땅을요? 안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은 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죠. 아니면은 나는 팔고 싶어요. 그럼 팔면 돼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안 팔고 싶은데, 안 팔고 싶으면 원래 개인 간의 거래다. 그럼 아무리 얘가 이 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10억을 주건 20억을 주건 30억을 주건 자기가 안 판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죠? 나는 그냥 그 돈 안 받고 말래 이러면 되니까. 근데 나라가 하는 일이라면 이게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안 판다고 해도요, 꼭 사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얘가 안 판다고 해도 살 수 있나요? 예. 그게 수용이에요. 그게. 수용당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에다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는 거, 쉽게 말하면 이게 수용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원치 않음에도 주는 게 아니라 원치 않음에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팔기 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안 되겠, 얘를 죽어도 팔기 싫지만 국가 입장에서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팔 수밖에 없는 거. 이걸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수용이 있을 때 과연 이 사인의, 그렇다고 해서 이 사인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러면은 나란 일이니까 도와드려야죠라고 그러면 저한테 그냥 정당한 대가나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나라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소송을 걸 수도 있겠죠.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뭔가 이제 판단을 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토지 수용의 재결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옆에 통고처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통고처분은 뭐냐면요, 어떤 행정벌에서요, 행정벌에 관한 개념인데 벌금이나 과료 같은 게 나올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 전에 벌금이나 과료 같은 것이 나오게 될 만한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심증 정도만 있어도 일단은 통고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이를 볼 때 지금요, 당신이 하는 일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고처분을 내립니다. 만약에 통고처분을 내리니까 얼마큼의 금액을 국가에다가 기부라 그러면 안 되죠.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릴 수 있는 처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처분을 내리면 그 개인 입장에서 그걸 이제 통고처벌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내가 한 것인지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국가 마음대로 내가 한 것처럼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나한테 결정을 해. 근데 이거 나는 못 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면은 내고 끝내면 돼요. 네,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국가에서는 심증만 갖고 얘기한 것이겠지만, 네, 제가 잘못한 거 맞으니까요. 이렇게 처리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이런 젠장, 싫어요. 나는 이거 그냥 안 하겠어요. 이거 안 낼 거예요. 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통고 처분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만약에 상대방이 불복한다? 라면 바로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고발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통고 처분에 관한 개념이에요. 이런 것도요. 근데 어쨌든 판단을 미리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잘못한 거다라고 미리 판단을 내려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이 되는 거죠. 소청심사위원회에서의 재결, 마찬가지 재결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국가배상심의위원회, 다 이렇게 어떤 위원회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이 어떤 사안에 관한 이제 위원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안에선 저렇게, 저 사안에선 저렇게 어떤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검사는 소속이 어디예요? 검사는 법무부 소속이죠, 그죠? 하기 때문에 일단 검사가 공소제기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어떤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면 그때부터 이 수사는 시작이 되고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가려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행정부가 하는 일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잘못했음을 전제로 해서 뭔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행위라고 보실 수, 어떤 판단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이의신청 재결, 이의신청. 뭔가 내가 지금, 이거는 틀린 것 같은데요 라고 이의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는 거. 이것도 역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죠. 자, 형식적 의미에서도 행정이고 실질적 의미에서도 행정인 거. 그게 뭐가 있는지 보죠. 각종 처분. 조세체납 처분. 조세체납 처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조세를 결국 세금이요, 세금. 세금을 안 냈다. 이럴 때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세금 내라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 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도 안 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처분이 뭐예요? 조세를 체납했을 때 하는 처분이 뭐예요? 보통 압류 들어가는 거. 이런 게 조세 체납 처분이에요. 지방세 더럽게 안 낸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지방세 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런 TV 프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케이블 TV 이런 거 보시면은 아니면 예전에 공중파에서도 했었는데 지방세 안 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돈 내라고 그러면은 막 진상 부리고 글자 그대로 왜 내가 돈을 내냐며 본인이 내야 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어떨 때는 막 살살 도망 다니고 어떨 때는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재산으로 돌려놓고 자기 돈 없다 그래버리고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게 다 이제 조세 체납 처분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조세 부과 처분. 조세 부과 처분은 조세 체납 처분 이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를 당신한테는 지금 얼마의 세금이 책정됐기 때문에 얼마의 세금을 내세요라고 부과하는 거. 이것도 어떤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군당국의 징발처분. 이건 뭐예요? 남자분들이 싫어하는 징집이요. 끌려가는 거요. 군대 가는 거.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징발처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징계처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각종 처분들. 이런 거는 실제의미 행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영업의 허가. 그 다음에 사용 허가 내주는 거. 인가 내는 거. 그 다음에 특허하는 거.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하는 거. 행정 대집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무허가 건물이면은 철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철거를 안 해. 그러면 그냥 행정부청에 가가지고 철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대신 집행하는 거라고요. 이게 행정 대집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 공무원 임명하는 거. 아까 보니까 국회 사무총장의 소속 직원 임명하는 것도 그렇고 대법원장이나 법원 행정처장의 행정처장이 법원 직원을 임명하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어떤 임명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실질적 의미에서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조직을 꾸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지 수용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다 조직을 꾸리는 어떤 행위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역의 취득. 이건 뭐예요? 군사행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징발처분이랑 유사하게. 그다음에 병역의 취득 관리. 그러니까 이제 군인으로 뽑아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병역으로 취득하는 거죠. 그다음에 예산 편성, 집행 이런 것들. 그다음에 취소.
철회, 공증. 취소하고 철회는 차이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취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효과가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그만두자 라고 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 없던 걸로 하자. 이게 쉽게 말하면 취소고요. 철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정행위를 했는데 그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그냥 이거는 없던 걸로 합시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뭔가 효과가 발생하기 전이냐 발생하기 후냐 이 차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편해요. 철회는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합시다라고 하는 그 점은 똑같은데 이거는 어떤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내가 그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앞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없던 걸로 합시다라고 하는 게 철회. 또 이거 지난번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제 앞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취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네,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의 의의를 간단하게 일단 살펴봤습니다. 행정에 의해서 행정의 개념을 살펴봤죠. 이 처음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처음에 그 단어들과 개념들을 이해시켜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요. 쉬운 단어로 쉽게 좀 길게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이 공부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지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각종 이제 단어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거기 보니까 행정의 분류가 있고 통칭의가 계속 진행이 되죠. 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뒤에 있는 문제들 풀어가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됐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